그럼 헌법수호청은 뭐 헌법재판소는 우리하고 비슷할 거고.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헌법수호청은 우리 국가정보원 비슷한 겁니까? 아니, 헌법수호청은 거기 이제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연방정보국이 있습니다. 있고. 그것과 이제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이제 기무사에 하는 보안 군대가 있죠. 네. 함께 헌법수호청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내무부 산하에 헌법수호청을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연방정보국과 군 기무사와 군 보안정보국과 함께 이제 헌법수호 긴밀히 협조해가면서 헌법수호 활동을 하는 그런 기구죠. 우리나라는 내무부 산하에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 안에 대공분실이 있죠. 그런 식인가요? 그런 식인데 이제 헌법수호청은 아예 명칭이 다른데 대공분실이 아니고 헌법수호청을 내무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그리고 헌법수호청이 연방헌법수호청이 있고 16개 주에 헌법수호청의 주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수호청이라는 것은 사실상 헌법 안에 공산당도 헌법을 파괴하지만 헌법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지만 극우 나치주의든지 그것도 파괴한다. 이런 테러리스트들도 헌법을 파괴하니까 꼭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처럼 공산 세력만이 아니라 극우적인 테러주의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그렇습니다. 지켜내자. 그렇습니다. 이런 청인데 그게 직원이 한 3,000명 그렇죠. 3,000명. 그럼 경찰하고도 독립돼 있고 그렇죠. 내무산에 경찰하고는 다르죠. 경찰하고도 다르고 내무부면 있는 거죠. 연방정보국하고도 다르고 그럼요. 뭐 군도 정보당국하고도 다르고 네. 오직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데 그렇죠. 네, 수호하는데 전력을 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헌법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우습게 알죠. 네. 헌법을 못 쓰겠다 고치자 소리는 많이 해도 헌법을 수호하자 그러면은 뭐 수구 꼴통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헌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독일 역사의 모든 역사적인 경험과 시행착오와 이런 것을 겪어서 만들어내는 지혜의 보고안. 네. 그 지혜의 보고가 어느 한 시대를 만났다고 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헌시착처럼 내버릴 것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고 우리 민족 역사가 담겨진 짠하고 짠한 엑기스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시대에 내가 말이죠. 그걸 시대가 바뀌었다고 누가 규정을 할 수 있고 그걸 마음대로 뭐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일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국회에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자.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도 없애자 하다가 반대가 있으니까 또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고 또 헌법에 나와 있는 영토 규정이든지 또 토지 공개념이든지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그런 개헌을 하자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당에 이런 사회주의 개헌 반대 투쟁위원장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정말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직접 헌법 개정안을 낸 경우가 과거에도 유신시대 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5.17 80년도 5.17 이후에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국회가 마비돼서 국회 예산되고 없을 때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 발의를 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회가 엄연히 있고 자기 당이 또 다수인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대통령이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개헌, 자유민주 헌법을 고치자, 없애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이 연방제, 북한이 좋아하는 연방제
좌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상봉 원장님이 독일 헌법 수호청과 독일의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어떤 것보다도 중시하는 독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개헌 노력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잘못된 지금 연방제 개헌 시도 이런 것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의민주 정치가 잘 발달됐죠. 물론 그 예전에 우리가 나치 시대에 그 어떤 홀로코스트 같은 걸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 홀로코스트를 히틀러 정권이 독자적으로 했을까요?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군중으로 끌어내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힘을 빌미로 그런 대학살을 저지른 겁니다. 네. 군중 심리를 흥분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선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는 홍위병식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치를 극복하고 서독에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해가면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군중을 아무리 밖으로 불러내봐야 저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위 대의민주주의가 아주 잘 발달된 나라. 왜? 너무나 군중에 대한 그 군중 심리에 의한 홍위병식 폭도가 테러가 너무나 심했던 과거 역사를 뼈저리게 반성하기 때문에 아주 예를 들어서 이제 70년대 후반에 소련이 동독뿐만 아니라 동구 지역에 핵미사일 SS-20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독에서 이제 뭐 헬무트 슈미트뿐만 아니라 헬무트 콜 총리가 나서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말이지 우린 미국산 퍼싱2를 갖다 놓겠다. 그랬더니 평화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에 가면 매주 뭐 몇십만이 모여서 데모하는 거야. 심지어 저 울룸에서 103kg가 되는 100kg가 넘는 인간 평화운동 인간띠를 메고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평화는 무기가 없어야 지켜진다. 이런 구호를 하면서 평화운동을 벌린 겁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헬무트 콜 총리가 1983년도에 퍼싱2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갖다 놓으니까 평화운동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헬무트 콜 총리가 퍼싱2를 배치를 했지만 그 퍼싱2를 들여오겠다는 입안을 한 사람은 헬무트 슈미트 3인당 총리 시절이에요. 네. 1970년대 후반. 헬무트 슈미트는 3인당 총재, 3인당의 대표 정치인이고, 당시에 총리 시절에 나토의 이중 결의안을 낸 겁니다. 이제 헬무트 슈미트 총리가. 소련이 동독에서 SS-20을 설치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퍼싱2를 소독에 배치하겠다는 나토 이중 결의안을 제의했지. 그걸 제의해서 나토에서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서독의 좌파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해서 좌파나 우파나 안보에 대해서는 좌우가 없다는 말이 독일에서는 실현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사드 하나 갖고도 근데 퍼싱2는 10분 안에 모스크바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사드는 뭡니까? 사드는 완전히 방어용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보세요. 지금 성주 사드 길목에는 아직도 좌파 단체들이 모여서 말이죠. 길목을 통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 사드 임시 배치라는 거야. 임시 배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좌파들은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럼 3인당 정부가 뭐 좌파 정부가 아닙니까? 우파 정부입니까? 독일에서는 3인당이 좌파 정부인데 3인당의 지도자들은 사드 같은 미사일 무기가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SS-20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퍼싱2를 들여놓자고 맨 처음 제안을 한 게 3인당 정부입니다. 3인당 정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독일에서 배울 수 있는 얘기죠. 마침 우리
박상봉 원장님을 뵀으니까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게 된 거는 동독이 민주화 과정으로 스스로 무너지면서 동독 국민들이 결의를 해서 서독하고 통합하자 이렇게 됐죠. 그렇죠. 뭐 이쪽에서 서독에서 동독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동독 내부가 바로 민주화에 의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동독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만들면서 그들의 결의에 의해서 서독하고 통일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1985년, 80년대 중반에 소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 사회주의 종주국이 개혁 개방에 바람을 불러일으키니까 체코, 폴란드 여기에 이제 헝가리 여기에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동독은 좀 늦게 1989년도 여름에 이제 그 개혁에 손이 닿기 시작한 거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독은 그만큼 공산 정권이 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폴란드는 이제 우리가 바웬사 자유노조 지도자가 있었고, 체코는 하펠이라고 하는 자유 지도자 지식인이 있었고, 동독은 그런 거 없었지만 어쨌든 89년도에 라이프치히에서 물론 그 1981년부터 니콜라이 교회,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라는 데서 동독의 그 공산 정권의 폭력성에 반대하는 기도 모임이 매달 촛불 기도 모임을 1981년부터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989년도에 처음으로 여름에 니콜라이 교회의 촛불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기도회를 끝내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불과 뭐 몇백 명이죠. 근데 그들은 나와서 소위 뭐를 외쳤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에게 주권을 달라. 공산당에 대해서 폭력을 좀 배제하다라는 그런 거리를 뛰쳐나온 운동을 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월요일마다 월요 데모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 데모가 처음에 1000명도 안 되는 월요 데모가 불과 7번 월요일 만에 20만 명, 30만 명이 됐고 7주 만에 예.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동독의 군인들이 총을 안 쏘았네. 초기엔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예. 이 지도자들이 멋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비폭력을 외친 겁니다. 비폭력을 외치면서 무력 진압한 거를 극복해가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네카가 마지막까지 기대를 했던 게 1989년 10월 24일 동독 정부 수립 40주년 기념식 때 고르바초프가 온 겁니다. 40주년 기념식에 와서 고르바초프가 자기를 지원해 주길 바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너지면 서독으로 통일될 것을 이제 경계하면서 고르바초프가 자기를 지원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고르바초프가 유명한 연설을 하는 거죠.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사실 그거가 나오자마자 호네카가 힘을 딱 잃었죠. 그래서 호네카가 자기가 탈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탈당을 했고 당수인데 탈당을 했죠. 자기가 서기가 탈당을 했죠. 그리고 그럼 서기직을 상실이고 서기직 상실하고 에곤 크란츠라는 사람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뭐 잘됐다 제명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호네카가 제명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동독교회로 도망갑니다. 동독교회를 통해서 동베를린 주재 소련 야전군 병원을 통해서 모스크바로 도망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다 불러와서 이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 하면 호네카를 제거한 게 누구냐? 동독공산당입니다. 그 동독공산당을 움직인 게 누구냐? 동독국민입니다. 동독국민에게 힘을 준 거는 서독정부입니다. 서독정부가 우리가 그 유명한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8월 달에, 1980년 8월 달에 동베를린 소재의 소독 대표부에 131명의 동독인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체코 주재 소독 대사관, 그러니까 뭐 폴란드 주재 소독 대사관 이런 데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국경을 이제 베를린 장벽을 더 강력히 막아놓으니까 동독 사람들이 대사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에 이제 동유럽 국가는 자기들이 여행할 수 있었으니까 체코나 폴란드로 가서 소속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탈출을 하고 헝가리 가서 탈출하고 이런 사건을 벌어지면서 이제 공산당이 급격하게 공산당 간부들이 호네카의 등을 돌리고 호네카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헬무트 촐 총리가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간부가 돌았으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1989년 11월 9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치히가 월요 데모가 시작된 게 8월 말입니다. 8월 중순 이때가 됩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베를린 장벽 무너진 후에 40일 만에 헬무트 콜 총리가 드레스덴을 찾습니다. 드레스덴을 찾으니까 동독 주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헬무트를 연호하는데 근데 헬무트 콜 총리는 그 전날 밤을 설친 겁니다. 내가 드레스덴에 가서 동독 국민에게 내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왜 그것이 조심스러웠냐면 통일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전쟁을 2번이나 일으킨 나라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가 동서독은 영원히 분단으로 공존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동독 사람들에게 이제 통일합시다 했을 때 닥칠 강대국과 주변국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막 자기 참모들에게 드레스덴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런데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려 드레스덴에 와서 무슨 연설을 하냐면요. 동독 주민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자유 없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막 연호가 일어나고 그때까지의 그들의 시위의 구호는 미어진 따수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라는 구호가 그때부터 뭘로 바뀌었냐면요. 미어진 아이멀크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자유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통일을 시작해서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에곤 크렌치 호네카의 후임으로 에곤 크렌치가 등장했고 총서기로 에곤 크렌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무마할까 하다가 드레스덴에 있는 아주 국민의 신망을 받는 개혁 공산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스 모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총리로 앉힙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국민의 지지를 받으니까 당신이 이걸 수습하셔. 그래서 이 사람이 콜 총리에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자. 그래서 통일을 논의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동독이 너무 혼란이니까 150억 마르크. 그러니까 한 8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걸 지원해달라. 호네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동독을 위해서 지원할 준비가 되겠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동독에 나하고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도자를 뽑아주시오. 즉 동독이 자유선거를 치러주시오. 1990년 3월 18일 날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자유선거를 치렀으니까 그러고 얘기한 게 공산당도 나와라. 너희들도 자유선거에 승리하면 나하고 통일 얘기하자. 그래서 공산당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SED가 이제 당을 이름을 바꿔서 민주사회주의당이라는 이름 PDS로 나옵니다. 그 이제 투표를 딱 했는데 PDS로 득표수가 16%입니다. 84%가 다 반공을 표방했던 당들이 다 84%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선출된 사람이 동독 변호사고 반공사주의자였던 드메지아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가 돼서 이제 통일 협상을 하고 그렇게 구성된 동독인민회의가 1992년 8월 달에 인민회의를 거칩니다. 임시총회를 열어서 서독헌법에는 통일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독헌법 23조하고 146조. 그때 기본법이라고 하는데 23조는 통일할 경우에는 동독이 서독의 연방체제로 편입됨으로 해서 통일을 된다는 거예요. 146조는 통일할 때는 양독이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그 헌법에 따라 통일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동독인민의회가 우리는 23조에 의한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통일을 원한다고 인민회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도 새벽 1시 47분에 오랜 장기간의 통일을 통해서. 그래갖고 이것이 평화로운 통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이 흡수통일이다. 체제로 보면 흡수통일이지만 엄밀히 독일은 흡수통일이라는 얘기를 안 쓰거든요. 편입통일이에요. 편입통일. 헌법은 그러면 원래 서독 헌법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럼요. 서독 헌법이 통일 헌법이 된 거죠. 다만 분단이 끝남으로 해서 고칠 조항들이 몇 개를 고친 거죠. 뼈대는 서독 헌법. 뼈대가 아니라 그대로 간 거죠. 그대로 간 거고. 그대로 간 거. 그 다음에 동서독 통일된 다음에 깃발도 원래 서독 깃발이 그대로죠. 그거는 여기 서독으로 편입된 거니까. 편입된 거죠. 근데 우리처럼 뭐 한반도 깃발 이런 거 만들어가 들고 다니고 이런 적이 없죠? 동서독이 분단 기간 동안에 6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6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통일을 의제로 한 정상회담은 베를린 장벽 붕괴된 이후에 비로소 의제가 통일이었지 나머지는 모두 분단의 이슈. 그러니까 뭐 국경에 설치된 자동기관 단총 이런 거 어떻게 철회할 것이냐, 뭐 정치범을 어떻게 석방할 것이냐, 서로 상호 교류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만난 거죠. 근데 우리는 정상회담이 3번 하나요? 근데 맨날 통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박상봉 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 공산당 서기 호네커를 축출하고 그렇죠. 동독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렇죠. 무너져서 거기 새로운 민주적인 정당에 의해서 또 그들의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서독으로 편입하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의 헌법이 그대로 동서독 통일 헌법이 되었고 그렇죠. 또 국가 이름도 원래 서독이 가지고 있던 그 국가 이름 그대로 독일 연방공화국이죠. 독일 연방공화국 그대로 되었고 동독은 원래 독일 민주 거긴 독일 민주주의 독일 민주공화국. 근데 동독이라는 그 독일 민주공화국은 없어지고 서독의 이름 국호를 그대로.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태극기 통일이 된 겁니다. 그렇죠. 뭐 한반도 깃발 들고 연방제 뭐 섞어찌개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확실한 자유 대한민국 태극기 통일을 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를 축출하고 북한 노동당을 다 부숴버리고 자기들이 결정한 대표가 우리는 대한민국 태극기 통일을 하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와서 통일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서독은 국제사회와 딱 공조를 했죠. 네. 특히 미국과. 네. 국제사회 공조를 했다고 그러지만 독일의 통일을 원하는 주변국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부시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과 뭐 끊임없이 연락을 했고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을 사실은 전부 반대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동독 국민이 원하고 베를린 장벽을 없애고 동독 국민이 호네카를 밀어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화폐도 서독이 원래 쓰던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돈을 그대로 쓰지 북한 돈 이건 다 1대1로 교환해가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가 쓰던 화폐를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쓰던 태극기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그대로 그렇죠. 우리 헌법을 그대로 예.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이게 자칫하면은 북한으로 통일되게 되지 적화 통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벌써 뭐 한반도 깃 들고 태극기는 없애버리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독이 이제 동독 공산 기간 동안에 체제 동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 편성을 이제 다르게 한 거죠. 원래 이제 거기에 5개 주가 있었는데 그걸 다 바꿔서 우리라 하면 광역도시,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섞어놔갖고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통일될 때는 과거의 5개 주로 만들어서 이제 다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대로 복원을 시켜서 없애버린 거 다시 회복을 해서 연방체제 들어오도록. 원래 서독이 했던 11개 주와 동독이 없애버린 5개 합쳐서 16개 주로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가 장난쳐놓던 거 전부 다 새로 원상복구를 시켜서 자유 독일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지금 이상하게 장난쳐놓은 거 많습니다. 양강도니 뭐니 이상한 식으로 해놓고 인민위원회 이라는 전부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지방자치부터 다 대한민국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권 세력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건 태극기는 다 집어치우고 전부 한반도기 들고 애국가도 치워버리고 아리랑 불러대고 연방 헌법을 하자 이래가지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도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반역죄죠. 이거는 헌법 수호청에 이거는 감시 대상이고 감시 대상이 아니라 해산 대상이죠. 해산돼야죠. 그럼 처벌받아야죠. 독일식으로 말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통령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두 이건 헌법수호청의 해산 대상에 해당되고 헌법재판소 해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박상봉 원장님 독일에서 10년 동안 그 통독 과정에 계속 계셨습니다. 생생하게 현장에서 그 시위의 모습과 그 언론의 보도와 직접 움직이는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겪으시고 또 거기서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박사도 하고 이래서 오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은 반드시 자유 통일이 돼야 된다. 태극기 통일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확실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의 시점만 보면 평화 통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통일된 이후에 통일된 국가가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북한 주민들에게 풍요로움도 주고 정치적 자유를 주고 통일된 나라가 7,400만 우리 한민족이 번영된 통일국가를 이루어서 우리 선진 강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버리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연방제니 연합제니 이런 것들은 그리고 평화통일이니 아니 예멘은 평화통일한 후에 28년 동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통일 방안은 이거는 자살골입니다. 대한민국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혼란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도 잃고 우리의 평화도 잃어버리고 통일도 잃어버리는 번영도 잃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독일에 가서 공부한다는 분들이 바로 이 박상봉 원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공부를 해와야 되는데 엉뚱한 공부, 이상하게 윤희상 노래나 불러대고 이상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게 대한민국 자기 중심성을 잃어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약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도 헌법 수호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